차가운 밥그릇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한지훈의 휠체어 바퀴 옆에 떨어졌다. 어젯밤 먹다 남은 김치찌개의 시큼한 냄새가 비좁은 창고방의 곰팡이 냄새와 뒤섞였다. 밥알 몇 개가 그의 해진 바지 위로 튀었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거나 먹어, 우리 식구 먹을 것도 없는데. 식충이 하나가 더 늘어서 집안이 망하게 생겼어. 장모인 나 여사의 앙칼진 목소리가 그의 고막을 찔렀다. 한지훈. 그는 이 집에 대릴사위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3년째 이 창고방에서 장애인으로 살고 있었다. 그의 아내 박서연의 작은 디자인 회사가 파산 위기에 몰린 이후로 나 여사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녀는 모든 불행이 3년 전 끔찍한 사고로 두 다리를 잃고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된 이 사위 때문이라고 굳게 믿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지훈 씨도 듣고 있잖아요.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서연은 이 집에서 유일하게 그를 사람으로 대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시어머니의 고함에 묻히기 일쑤였다. 듣긴 뭘 들어, 저 인간이 듣는다고 뭐가 달라져. 돈 한 푼 못 버는 게. 밥이라도 축내지 말아야지. 서연아. 넌 대체 왜 저런 쓸모없는 놈을 아직도 끼고 사는 거야. 나 여사의 목소리가 거실로 멀어졌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밥그릇을 바라보았다. 그의 긴 머리카락이 흘러내려 무표정한 얼굴을 가렸다. 3년. 그가 이 굴욕을 견뎌온 시간이었다. 그는 이 집안의 모든 모멸과 경멸을 자신의 피부에 하나하나 새기고 있었다. 그의 방은 방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했다. 버려진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는 계단 밑 작은 창고였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낡은 휠체어를 타고 그의 무릎까지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는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저녁이 되어 집안이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처남 박민구가 술에 취해 들어온 모양이었다. 아, 누나, 그 돈 좀 어떻게 해보라고. 사채업자들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고함 소리가 벽을 뚫고 들어왔다. 민구야, 내가 지금 무슨 돈이 있어. 회사 당장 내일 망하게 생겼는데. 서연의 절박한 외침이 들렸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아내의 고통이 그의 심장을 가장 날카롭게 찔렀다. 그녀의 회사가 어려운 것은 순전히 도박에 빠진 박민구가 회사의 공금을 횡령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 여사는 아들의 편이었다. 네가 돈이 없으면 저 장애인 놈을 내쫓으면 되잖아. 저놈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집안의 우환이 끊이질 않아. 당장 내쫓아 저놈 몫으로 나가는 밥값만 아껴도. 지우는 천천히 바닥에 밥그릇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는 숟가락을 들어 차갑게 식어버린 밥을 한술 떴다. 그의 손은 가늘게 떨렸지만 그것은 분노 때문인지 혹은 굴욕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짐승처럼 자신의 끼니를 해결했다. 그날 밤늦게 모두가 잠든 줄 알았던 시간에 창고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박서연이었다. 그녀는 작은 쟁반을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따뜻한 우유 한 잔과 빵 몇 조각이었다. 그녀는 낡은 휠체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남편의 얼굴을 가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다. 미안해요. 지훈 씨. 오늘도 많이 힘들었죠. 이거라도 좀 먹어요. 따뜻할 때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깊은 연민과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그가 겪는 수모가 모두 자신의 가족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지우는 말없이 아내가 내미는 빵을 받아들었다. 그는
천천히 씹었. 서연은 물수건을 가져와 그의 얼굴에 묻은 밥풀을 닦아주었다. 조금만 더 참아줘요. 내가 어떻게든 회사를 다시 일으킬게요. 그래서 당신 좋은 병원에도 데려가고 이런 데서 안 살게 할게요. 그녀는 남편의 사고를 자신이 막지 못했다는 부채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었다고 믿었다. 지우는 그런 아내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디자인 작업으로 인해 거칠어져 있었고 최근의 스트레스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3년 동안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가족들은 그가 사고의 충격으로 쓰러짐까지 앓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저 아내의 손등을 자신의 손으로 아주 가볍게 한 번 스쳤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다. 서연은 그 미세한 온기에 울컥 눈물을 쏟을 뻔했지만 밖에서 들릴까봐 황급히 입을 막았다. 나 가볼게요. 내일 아침에 또 올게요. 무슨 일 있으면 이거 눌러요. 그녀는 그의 손에 작은 비상벨을 쥐어주고는 유령처럼 조용히 방을 나갔다. 서연이 나가자마자 지훈의 얼굴에서 모든 온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방금 아내가 만졌던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휠체어의 팔걸이 밑에 숨겨진 작은 패널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가 장애인이 된 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최첨단 위성 통신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3년 전의 그날을 떠올렸다. 거대한 트럭이 자신을 덮치던 순간, 그리고 그 직전에 자신을 밀어내고 대신 차에 치였던 한 남자의 얼굴을. 그는 에이펙스 글로벌의 후계자였지만 그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내부의 배신이었다. 그는 죽은 척 해야 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숨어야 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구해준 남자의 딸 박서연에게 향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10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구하고 목숨을 잃은 충직한 박비서였다. 그는 박비서의 가족이 어떻게 사는지 보러 왔다가 그들의 탐욕과 위선을 목격했다. 하지만 그는 박서연의 순수함을 보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의로운 죽음 이후 어머니와 남동생의 탐욕의 희생양이 되어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장애인 사위라는 역할극을 시작했다. 배신자를 찾기 위한 위장이자 이 가족의 본성을 시험하기 위한 잔인한 연극이었다. 그는 3년 동안 모든 것을 견뎠다. 나 여사의 모욕, 박민구의 경멸. 그 모든 것은 그에게 필요한 데이터였다. 하지만 오늘 밤 아내의 눈물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인내심을 끊어놓았다. 그는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끝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아직 통신장치를 켜지 않았다.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다. 내일은 그와 서연의 결혼 3주년 기념일이었다. 그는 이 가족이 그 마지막 시험대 위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 지켜볼 생각이었다. 그의 눈빛은 창고의 어둠보다 더 깊고 차가워졌다. 그들의 3주년 결혼기념일 저녁은 축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차가웠다. 나 여사는 굳이 외식이라도 하자며 서연의 회사 근처 허름한 고깃집으로 그들을 불렀다. 숯불 연기가 자욱한 식당은 시끄러운 손님들로 가득했다. 한지훈의 휠체어는 식당 입구의 좁은 문턱에 한참이나 가로막혔고 결국 그는 구석자리에 짐짝처럼 놓여졌다. 박민구는 이미 술이 거나하게 취해 있었다. 와, 3주년이라. 우리 매형.
그래도 용케 3년이나 버텼네. 대단하지 않아. 엄마, 그는 지훈을 조롱하듯 쳐다보며 고기를 뒤집었다. 기름 튀는 소리가 지훈의 침묵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나 여사는 오늘따라 유난히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었다. 버티긴 뭘 버텨. 우리 서연이가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지. 저런 반편이를 3년이나 데리고 산 거 아냐. 내 딸 고운 인생만 불쌍하지. 그녀는 고기 굽는 집게로 지훈 쪽을 경멸스럽게 가리켰다. 박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제발. 오늘 같은 날까지 그러셔야겠어요. 지훈 씨도 다 듣고 있어요. 그녀는 애써 지훈의 휠체어를 테이블 가까이 끌어당기려 했지만 나 여사가 그 손을 거칠게 쳐냈. 넌 가만 있어. 오늘 아주 중요한 손님 오시기로 했으니까 내 인생이 달린 분이야. 그때였다. 식당 문이 열리고 기름진 얼굴의 중년 남자가 거들먹거리며 들어섰다. 넥스트 투자개발의 최 이사였다. 그는 최근 서연의 회사를 인수하겠다며 노골적으로 그녀에게 접근하던 속내가 뻔히 보이는 남자였다. 최 이사는 지훈의 휠체어를 보고도 못 본 척 나 여사에게 반갑게 인사했다. 아이고, 최 이사님 어서 오세요. 이런 누추한 곳까지 직접 행차하시고 나 여사가 마치 귀빈이라도 맞이하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호들갑을 떨었다. 박민구 역시 형님 오셨습니까? 여기 앉으시죠라며 재빨리 상석을 내주었다.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얼어붙었다. 최 이사는 당연하다는 듯이 서연의 옆자리에 꿰차고 앉았다. 우리 박 대표님, 요즘 힘드시죠? 내가 다 들었습니다. 민구 씨가 사채 쓴 것도, 회사 자금이 완전히 마른 것도. 그는 서연의 어깨에 은근슬쩍 손을 올리려 했다. 서연이 질색하며 몸을 피했다. 한지훈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식당 구석에서 잊힌 존재처럼 앉아 있었다. 최 이사는 그제야 지훈을 발견한 척하며 혀를 찼다. 이런, 한 서방도 여기 있었네. 쯧쯧, 박 대표. 내가 전에 제안했던 거, 오늘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게 어때? 나 여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었다. 최 이사님, 그 말씀 좀 다시 해주세요. 우리 서연이가 아직 철이 없어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요. 그녀는 테이블 밑으로 서연의 허벅지를 세게 꼬집었다. 최 이사님이 우리 민구 빚도 다 갚아주시고 서연이 너한테 강남의 새 빌딩으로 사무실도 내주신다잖아. 어머니 서연이 비명처럼 외쳤다. 그건 제가 이혼하는 걸 전제로. 그녀는 치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은 기념일 저녁 식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남편이 눈앞에 버젓이 앉아 있는데도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팔아넘기려는 추악한 인신매매 현장이었다. 한지훈은 자신의 앞에 놓인 차가운 물잔을 바라보았다. 그의 귀에는 모든 소리가 비정상적일 만큼 선명하게 들렸다. 나 여사의 탐욕에 번들거리는 목소리, 박민구의 비굴한 웃음소리, 최 이사의 역겨운 제안, 그리고 아내의 억눌린 절규. 그는 3년 전 이 잔인한 연극을 시작할 때를 기억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내부의 적들을 찾기 위해,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의 목숨을 구했던 은인 박 비서의 유가족을 지키기 위해. 하지만 그는 박 비서의 아내와 아들이 이런 괴물들이라는 것을 미처 몰랐다. 오직 서연만이 그 지옥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존재였다. 최 이사가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수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밀었다. 박 대표, 난
성격이 급해서 말이야.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어. 그럼 이 돈 지금 당장 당신 거야. 아니, 저기 앉아있는 저 친구. 좋은 요양원에라도 보내주려면 돈이 필요할 거 아냐. 그의 기름진 시선이 지훈에게 향했다. 안 그런가? 한지훈 씨, 당신도 당신 아내가 저런 망나니 동생 빚 갚느라 평생 고생하는 것보다 나 만나서 호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자 한 남자의 존재 가치를 발밑까지 짓밟는 말이었다. 박민구가 거들었다. 맞아. 매형도 남자잖아. 우리 누나 앞길 막지 말고 깨끗하게 사라져 주는 게 어때? 어차피 평생 휠체어 신세인데 짐만 될 거 아냐. 그는 들고 있던 젓가락으로 지훈의 휠체어 바퀴를 툭툭 쳤다. 한지훈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바라볼 뿐이었다. 3년 동안 힘 한 번 주지 않아 하얗게 변한 손이었다. 하지만 그의 긴 머리카락 아래 그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온기를 담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먹잇감을 노려보는 맹수의 차갑고 무자비한 눈빛이었다. 그는 나 여사의 얼굴에 떠오른 천박한 탐욕을, 박민구의 잔인하고 유치한 미소를, 그리고 최 이사의 더러운 욕망을 자신의 뇌리에 깊이 새겼다. 그는 이들이 구제 불가능한 존재들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이들은 오늘 밤 자신들의 운명에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렸다. 전부 그만두세요. 박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최 이사님, 그 돈 가지고 당장 돌아가세요. 그리고 어머니, 민구야, 나 절대 이 사람하고 이혼 안 해. 아니, 못해. 그녀는 비틀거리며 지훈의 휠체어로 다가갔다. 그녀는 남편을 이 모든 경멸과 조롱의 시선들로부터 지키려는 듯 그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내 남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녀의 절규는 시끄러운 고깃집의 소음에 묻혔다. 나 여사가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쳤다. 저 미친년이, 너 지금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데, 저 안진뱅이 놈 하나 때문에. 최 이사님의 황금 같은 호의를 걷어차 그녀는 당장이라도 서연의 머리채를 잡을 기세로 달려들었다. 최 이사는 불쾌하다는 듯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 대표, 기회는 줬어. 하지만 이 기회를 걷어찬 건 당신이야. 내일 당장 사채업자들이 어떻게 구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구경하지. 그는 마지막으로 지훈을 벌레 보듯 쳐다보고는 식당을 나가버렸다. 저녁 식사는 그렇게 파국으로 끝났다. 나 여사와 박민구는 서연에게 집안 말아먹을 년, 팔자 더러운 년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먼저 집으로 돌아갔다. 서연은 텅 빈 식당에 남편과 단둘이 남았다. 그녀는 남편의 휠체어를 밀며 차가운 밤거리로 나왔다. 그녀의 어깨는 절망감에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말없이 그녀가 미는 휠체어에 몸을 맡겼다. 아내의 흐느낌이 그의 등 뒤로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차가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의 내면은 이미 모든 결정을 끝낸 후의 폭풍 전야. 그 무서운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결혼기념일에 지옥 같던 저녁 식사 다음 날, 박씨 일가의 집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박서연은 새벽 일찍 이미 기울어버린 회사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절박함으로 사무실로 향했다.
한지훈은 창고방의 유일한 창문. 거미줄이 쳐진 작은 환풍구를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아침 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나 여사의 비명이 아니었다.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낯설고 위협적인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민구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문 열어. 이 자식아. 문이 잠겨 있었지만 소용없었다. 육중한 발길질 한 번에 낡은 현관 자물쇠가 부서져 나갔다.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흙 묻은 구둣발로 거실을 짓밟고 들어섰다. 그들은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온 나 여사와 방에서 막 기어나온 박민구를 경멸하듯 훑어보았다. 박민구, 네가 간입에 밖으로 나왔구나. 감히 우리 돈을 떼먹어 네 누나 회사 인감. 그거라도 내놔. 그들의 등장으로 박민구가 저지른 일의 전모가 드러났다. 그는 단순한 공금 횡령이 아니었다. 서연의 회사, 서연 디자인을 담보로 불법 사채 시장에서 거액을 빌린 것이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돌려막던 것이 이제는 회사를 통째로 넘겨야 할 만큼 불어나 버렸다. 3천만 원은 다음 주까지 꼭 갚는다고. 박민구가 덜덜 떨며 변명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그의 뺨을 후려쳤다. 3천,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이자까지 합쳐서 5억이야. 오늘 당장 내 누나 회사. 오늘부로 우리 거야. 나 여사는 아들이 맞은 것을 보고도 빚의 액수에 더 놀라 입을 틀어막았다. 5억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민구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그녀는 여전히 아들을 감쌌다. 다 저놈 때문이야. 그녀가 갑자기 한쪽을 가리켰다. 사채업자들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낡은 창고 방문. 그들은 문이 열려 있다는 것도 몰랐다. 한 남자가 휠체어에 앉아 어둠 속에서 그들을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다. 한지훈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우두머리 남자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그 유명한 박씨 집안 꼴이군. 도박쟁이 아들, 정신 나간 엄마. 그리고 이건 뭐야? 그가 지훈을 향해 턱짓했다. 쓸모없는 반편이까지. 아주 세트네. 세트. 바로 그 순간 현관문으로 박서연이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소란을 듣고 불길한 예감에 사무실에서 달려온 참이었다. 그녀는 거실을 점령한 낯선 남자들과 뺨이 부어오른 동생,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남편을 보고 얼어붙었다. 사채업자들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다. 박서연 대표님, 잘 오셨네. 동생 빚 대신 서명할 준비나 하시지. 이 회사 포기 각서에 도장만 찍으면 저 도박쟁이랑 반편이는 살려줄게. 남자가 서류를 그녀 앞으로 던졌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음을 직감한 나 여사는 마침내 폭발했다. 하지만 그녀의 분노는 아들이나 사채업자들을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만만한 존재, 한지훈을 향했다. 너 때문이야. 이 재수 없는 놈. 그녀는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다. 거실 테이블에 리모컨, 벽에 걸린 가족사진 액자. 네가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 저주받을 놈,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네가 나가야 이 집의 불행이 끝난다고. 제발 좀 꺼져나. 여사는 이성을 잃고 지훈의 휠체어로 달려들려 했다. 한지훈은 그 모든 욕설과 위협 속에서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깨진 유리 조각이 자신의 발치에 떨어지는 것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비명보다 더 깊고 무거웠다. 사채업자들은 이 막장 드라마에 흥미를 잃은 듯했다. 시끄럽고 박서연 씨, 서명해, 아니면 저기 저 반편이. 휠체어부터 팔아볼까. 그들이 서연에게 다가서며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박민구는 구석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떨고만 있었다. 그때였다. 박서연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그녀는 사채업자들 앞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 나 여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갈라져 나왔다. 지훈 씨 탓 아니에요. 다 내 탓이에요.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제발, 남편한테 이러지 마세요. 그녀는 울면서 어머니에게 빌었다. 그리고는 그 무릎 그대로 사채업자들을 향해 돌아앉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루만, 제발 단 하루만 시간을 더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제발. 제 남편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가장 무력한 남편을 지키기 위해 바닥에 엎드렸다. 한지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을 경멸하고 모욕하는 가족들 속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내던진 아내의 모습을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단단했던 것이 부서져 내렸다. 그의 시험은 끝났다. 이 지독한 연극을 끝낼 시간이었다. 사채업자들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하루 좋아. 내일 이 시간까지야. 만약 돈이 없으면 내 남편 휠체어 바퀴부터 하나씩 뽑아갈 줄 알아. 그들은 마지막으로 지훈을 경멸하듯 쳐다보고는 집을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자 나 여사와 박민구는 마치 책임을 회피하듯 각자의 방으로 도망치듯 사라졌다. 거실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함께 바닥에 무너져 흐느끼는 박서연만이 남았다. 지훈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휠체어 바퀴를 굴렸다. 그의 육중한 그림자가 무릎 꿇고 우는 아내의 여린 등을 덮었다. 사채업자들이 떠난 후 거실은 깨진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 난 침묵만이 감돌았다. 박서연은 여전히 망연자실한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더 이상 올 힘조차 없는 듯 가늘게 떨렸다. 한지우는 창고방 입구, 그늘 속에서 아내의 무너진 뒷모습을 응시했다. 방으로 도망쳤던 나 여사와 박민구가 스멀스멀 기어 나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아닌 마지막 남은 동아줄이라도 잡으려는 듯한 도끼 어린 계산이 서려 있었다. 나 여사는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교활해져 있었다. 서연아,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야. 그녀가 딸의 곁에 쪼그리고 앉아 속삭였다. 절망에 빠진 서연의 눈이 희미한 희망을 담고 어머니를 향했다. 방법? 무슨 방법이요? 엄마, 최 이사. 그 이름이나 여사의 입에서 나왔을 때 거실의 공기는 다시 얼어붙었다. 그 양반, 아직 너한테 마음이 있어. 내가 어젯밤에 혹시나 해서 다시 연락해봤지. 엄마 제정신이세요. 어제 그 자리에서 서연은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박민구가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었다. 누나 지금 제정신 따질 때야. 그 최 이사가 5억. 아니 6억까지도 내준대. 그 돈만 있으면 이 빚 다 갚고 우리도 새 출발할 수 있어. 그의 눈은 도박꾼의 광기로 번들거렸다. 새 출발이라니. 그 조건이 뭔지 알면서도 그래. 서연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갈라졌다. 나 여사가 딸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조건이 뭐가 중요해. 너 하나 희생하면 우리 식구 다 사는 거야 까짓 거. 저기 저 안진뱅이랑 이혼하면 그만이잖아. 나 여사는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냈다. 이것은 충동적인 제안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 최 이사가 그러더군. 너만 깨끗하게 정리하고 오면 당장이라도. 박민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 안방 서랍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와 바닥에 내던졌다. 그것은 서명란만 비어있는 깨끗한 이혼 합의서였다. 누나, 시간 없어. 내일이면 저놈들 다시 닥친다고. 당장 도장 찍어. 이혼 서류와 펜이 무릎 꿇고 있던 서연의 바로 앞에 던져졌다. 그녀의 남편 한지훈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바로 그 앞에서. 이것은 구원을 위한 제안이 아니었다. 이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가장 잔인한 폭력이자 인신매매였다. 한지훈은 휠체어 팔걸이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3년 동안 그는 이 가족의 바닥을 보려 했지만 그 바닥 밑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심연이 있었다. 그들은 아내이자 누이인 서연을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제물로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다. 나 여사가 이제는 애원하듯 목소리를 바꿨다. 딸. 서연아. 엄마 좀 살려줘. 민구 저러다 감옥 가. 그리고 너. 저 짐짝 같은 놈이랑 평생 저 창고방에서 썩을 거야. 최 이사는 돈 많아. 넌 호강하며 살 수 있어. 박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멎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경멸과 강철 같은 무언가가 서리기 시작했다. 한지우는 아내의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무릎에 묻은 먼지와 유리 조각의 가루를 무심하게 털어냈다. 싫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거실의 모든 소리를 압도할 만큼 단호했다. 박민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누나 지금 미쳤어. 싫다고 했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다. 차라리 내가 감옥에 갈게요. 회사가 망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나 자신을 팔지도 않을 거고 내 남편을 버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언이었다. 박민구의 마지막 이성이 끊어졌다. 5억이라는 돈이, 그의 유일한 구원이 눈앞에서 사라지자 그는 절망적인 분노에 휩싸였다. 이 미친년이 너 하나 때문에 다 죽게 생겼는데 저 병신놈이 그렇게 중요해. 그가 이성을 잃고 서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거대한 손바닥이 서연의 뺨을 향해 날아갔다. 내가 너부터 죽여버릴 거야. 나 여사는 아들을 말릴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저 공포에 질려 입만 막고 있었다. 찰나의 순간이었다. 서연이 눈을 감는 것보다 더 빨랐다. 그림자 속에 앉아있던 한지훈. 그의 오른쪽 팔이. 3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움직인 적 없던 그 팔이 휠체어에서 튀어나왔다.
그것은 마치 압축되었다가 풀려난 강철 스프링 같았다. 퍽 둔탁한 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지훈의 손이 박민구의 손목을 정확하게 공중에서 낚아챘다. 3년간 근육 한 번 쓰지 않았다고는 믿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악력이었다. 박민구는 뺨을 때리려던 자세 그대로 허공에서 멈췄다. 그네. 내 손목. 박민구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손목을 붙잡은 지훈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근육질의 손이 아니었다. 하얗고 가늘었지만 마치 강철 집게로 물린 듯한 고통이 팔 전체로 퍼져나갔다. 박민구에 달려들던 힘과 지훈이 그를 막아낸 반동이 너무 강했다. 지훈의 휠체어가 한쪽 바퀴를 축으로 위험하게 들썩이며 뒤로 넘어갈 뻔했다. 지훈은 다른 쪽 손으로 바닥을 짚어 간신히 균형을 잡았다. 그는 박민구를 짐짝처럼 밀쳐냈다. 박민구는 자신의 손목을 감싸쥐고 뒤로 몇 걸음 물러났다. 그는 공포와 불신이 뒤섞인 눈으로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있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거실은 얼어붙었다. 나 여사도, 박서연도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 없었다. 3년간 꼼짝도 못하던 장애인이 건장한 남자의 팔을 막아냈다. 한지우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연기를 했다. 마치 방금의 행동이 초인적인 힘을 쥐어짠 결과인 것처럼.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 방금. 나 여사가 손가락질을 하며 말을 더듬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경멸 대신 처음으로 정체 모를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박민구는 자신의 붉게 변한 손목을 내려다보며 뒷걸음질 쳤다. 저 자식, 괴물이야. 그는 더 이상 달려들지 못하고 중얼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박서연은 멍하니 서 있다가 황급히 지훈의 곁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분노하거나 의심하는 대신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의 팔을 살폈다. 지훈 씨 괜찮아요. 다치지 않았어요. 방금 어떻게. 그녀는 그것이 위험한 순간에 나온 아드레날린으로 인한 발작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지훈은 그저 아내를 올려다보며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는 신호였다. 나 여사는 이혼 서류가 바닥에 흩어진 것도 잊은 채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집안의 권력 관계가 아주 미세하지만 근본적으로 뒤틀리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바닥에 흩어진 이혼 합의서 조각들을 천천히 주워 모았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자신을 지켜준 남편을. 그녀는 그 종이들을 망설임 없이 반으로 다시 반으로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녀는 지훈의 휠체어를 밀어 창고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문을 닫기 전 남편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다. 고마워요. 그녀는 속삭였다. 그녀는 남편의 행동을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서연이 나가고 방 안에 다시 혼자 남은 지훈은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렸다. 박민구의 손목을 잡았던 바로 그 손. 그 손은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3년간의 기다림은 끝났다. 그는 이 지옥에서 아내를 구할 유일한 사람이 자신임을 확인했다. 이제 연극을 끝낼 시간이었다. 박서연은 남편을 이끌고 창고 방으로 돌아왔다. 삐걱거리는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광기와 모욕은 잠시 차단되었다.
방 안은 축축하고 차가운 곰팡이 냄새뿐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유일한 피난처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휠체어를 벽 옆에 세웠다. 그녀는 남편의 팔을 내려다보았다. 박민구의 손목을 막아냈던 바로 그 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의심 대신 깊은 죄책감과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지훈 씨. 괜찮아요, 팔.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남은 마지막 힘까지 쥐어짰다고 생각했다. 한지우는 그저 말없이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서연의 마지막 남은 둑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3년 동안 억눌러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비명이 아닌 죽어가는 짐승의 것과 같은 처절한 흐느낌이었다.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요. 그녀는 무너진 채 남편의 휠체어를 붙잡고 속삭였다.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우리 가족 때문에 당신이 이런 수모까지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남편의 무력함이 모두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지훈은 어둠 속에서 아내의 작은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 3년간의 잔인한 시험이 자신을 배신한 자들을 찾는 것만큼이나 이 여자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그 시험을 통과했다. 서연은 한참을 울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 뒤엉킨 눈물이었다. 울음소리는 점점 잦아들었고 마침내 그녀는 지독한 피로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남편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휠체어에 기댄 채 차가운 바닥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 방 안에는 아내의 고른 숨소리만이 낮게 울렸다. 10분. 그리고 20분. 한지우는 꼼짝도 하지 않고 아내가 깊은 잠에 빠져들기를 기다렸다. 집안의 모든 소리가 완벽하게 멎었을 때 그의 고개가 천천히 들렸다. 어둠에 익숙해진 그의 눈이 창고방의 희미한 달빛 속에서 섬뜩할 정도로 차갑게 빛났다. 그곳에는 더 이상 3년간 모욕을 견뎌온 무력한 장애인의 눈빛이 없었다. 그곳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심판을 준비하는 절대 권력자의 냉철함만이 존재했다. 그의 손이 박민구를 막아냈던 바로 그 손이 조용하고 정밀하게 움직였다. 그는 휠체어의 낡은 방석 및 달아빠진 천을 걷어냈다. 그곳에는 3년간의 먼지 속에서도 완벽하게 보존된 얇고 검은 위성 전화기가 숨겨져 있었다. 지문 인식 패널에 그의 엄지손가락이 닿자 작은 녹색 불빛이 켜졌다. 그는 단 하나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은 없었다. 통화는 즉시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단 한마디. 날카롭고 준비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3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지만 어제 들었던 것처럼 익숙했다. 김비서. 한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3년간의 침묵이 무색하게 낮고 깊은 울림을 가졌다. 그것은 창고 방의 곰팡내와는 어울리지 않는 수천억의 제국을 호령하는 자의 목소리였다. 3년 이내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비서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네. 시작하지. 청소 계획이다. 지우는 잠든 아내의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뺨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한층 더 차가워졌다.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방문그룹. 아니, 나 여사와 박민구가 가진 모든 것. 그리고 넥스트 투자의 최 이사.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서울에서 증발시켜.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내일 아침 서울은 깨끗해질 겁니다. 통화가 끊겼다. 지우는 위성 전화를 다시 휠체어 깊숙이 숨겼다. 그는 잠든 아내의 머리에 손을 뻗었지만 이내 멈추었다. 지금은 위로가 아닌 심판의 시간이었다. 3년간의 지옥 같은 연극이 마침내 막을 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 일가의 집은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기괴한 고요함에 휩싸였다. 박서연은 어젯밤 남편의 창고 방 앞에서 휠체어에 기댄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사채업자들이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었다. 나 여사와 박민구는 각자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집안에는 깨진 유리의 흔적과 어젯밤의 절망만이 가라앉아 있었다. 서연은 텅 빈 눈으로 현관문만 바라보았다. 그들이 들이닥치면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하지만 현관문을 두드린 것은 사채업자들의 거친 주먹이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더 차갑고 위압적인 소리였다. 또크, 또크. 규칙적이고 단호한 노크 소리였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그곳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채업자들이 아닌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사무적이고 냉철했다. 박민구 씨, 댁 맞습니까?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입니다. 나 여사가 소리를 듣고 방에서 뛰쳐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경찰이요. 경찰은 왜? 우리 민구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녀는 아들을 보호하려는 듯이 앞을 가로막았다. 어젯밤의 광기는 사라지고 겁에 질린 어미의 모습만 남아 있었다. 경찰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영장을 내밀었다. 박민구 씨, 불법 도박 계장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민구는 막 잠에서 깬 듯 부스스한 머리로 방에서 나오다.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횡령이요, 도박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어제 그놈들이. 박민구는 어제 왔던 사채업자들이 자신을 신고한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쓴 돈보다 혐의가 훨씬 더 커진 것에 당황했다. 어제 그놈들은 우리가 알아서 할 겁니다. 경찰관이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은 당신 누나 박서연 씨의 서연 디자인 공금 수억 원을 횡령하고 그 돈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혐의로 체포되는 겁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민구가 돈을 쓴 줄은 알았지만 그것이 사채뿐만 아니라 회사의 공금까지 빼돌린 것인 줄은 몰랐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이라니. 규모는 그녀의 상상을 초월했다. 민구야. 너 정말. 아니야, 누나. 난 아니야. 저놈들이 날 모함하는 거야. 박민구가 발악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서연의 뒤로 숨으려 했다. 하지만 건장한 경찰관들이 즉시 그의 양팔을 붙잡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짤칵 하는 차가운 금소금이나 여사의 귀에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안 돼,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 나 여사가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물어뜯으려 했. 이 늙은이가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다른 경찰관이 그녀를 거칠게 떼어냈다. 나 여사는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한지우는 창고 방문 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젯밤과 똑같은 자리, 똑같은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다음 장면을 확인하는 연출가처럼 보였다. 박민구는 짐승처럼 끌려나가며 서연을 향해 악을 썼다. 누나,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저 병신 새끼 때문에. 저놈 때문에 내가. 누나 날 구해줘. 누나. 그의 목소리는 현관문 밖으로 사라졌다. 나 여사는 아들이 끌려나간 현관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내 아들. 내 새끼. 이제 어떡해. 그녀의 모든 희망, 그녀의 모든 존재 이유가 수갑에 채워져 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욕을 하거나 소리 지를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다. 서연은 넋이 나간 채 서 있었다. 동생의 배신과 체포, 회사의 파산.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가 비틀거리며 거실의 소파에 주저앉았을 때 나 여사가 갑자기 무엇인가 생각난 듯 고개를 들었다. 최 이사, 그래. 최 이사님. 그녀의 눈에 다시 희미한 광채가 돌았다. 최 이사님이라면 돈도 많고 힘도 있으니까 우리 민구를 빼내줄 수 있을 거야, 그래. 그 양반밖에 없어. 나 여사는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최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박민구가 경찰에 잡혀갔으니 어떻게든 힘을 써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최 이사가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어젯밤 서연이 그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까맣게 잊은 듯했다. 왜 전화를 안 받아? 그녀가 초조하게 중얼거리며 거실에 TV를 켰다. 아침 뉴스가 시끄럽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채널을 돌리려던 리모컨을 그대로 떨어뜨렸다. 속보 넥스트 투자개발. 최모 이사. 주가 조작 및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오늘 새벽 긴급 체포. TV 화면에는 어젯밤 서연에게 추파를 던지던 그 기름진 얼굴의 최 이사가 검찰 수사관들에게 양팔이 붙잡힌 채 끌려 나오는 모습이 생생하게 중계되고 있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 여사는 숨을 쉬지 못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흔들렸다. 최 이사님이 왜 저기서 나와?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검찰은 최 이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의 자금줄이었던 불법 사채 조직도 일망타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그들을 위협했던 사채업자들, 그리고 그 사채업자들과 연결된 최 이사,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나 여사의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 아들은 횡령범으로 잡혀가고 유일한 구원자라 믿었던 남자는 더 큰 사기꾼으로 체포되었다. 그녀가 어제 팔아넘기려 했던 딸 박서연은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불행의 원흉이라 믿었던 그녀의 고개가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창고방을 향했다. 한지훈,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어둠 속에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 여사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저놈, 저놈이 저기 앉아 있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저놈의 저주다. 나 여사는 알 수 없는 공포감의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녀는 결국 거실 바닥에 쓰러져 실신해 버렸다.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너무나 많은 일이 너무나 동시에 터져 나왔다. 어젯밤 그녀를 위협하던 사채업자들은 감쪽같이 사라졌다. 대신 경찰이 들이닥쳐 동생을 체포했다. 그리고 최 이사마저 체포되었다. 이것은 우연일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그녀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쓰러진 어머니와 체포된 동생, 그리고 여전히 침묵 속에 앉아 있는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창고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남편의 앞에 섰다. 지훈 씨, 당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다. 한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어젯밤과는 달랐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이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평온함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아내를 올려다보며 아주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리는 듯했다. 박서연은 혼란 속에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희미한 미소는 그녀의 머릿속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동생은 체포되었고 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실신에 쓰러져 있었다. 집안은 깨진 유리, 조각과 절망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모든 비극이 단 하루아침에 일어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바로 그때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새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사채업자들의 거친 발소리도 경찰의 날카로운 노크 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지극히 부드럽고 조용하며 압도적인 엔진의 울림이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낮게 그르렁거리는 듯한 소리. 한 대가 아니었다. 서연은 홀린 듯이 깨진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낡고 허름한 동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렬로 늘어선 동일한 검은색 최고급 세단 5대,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관리된 그 차들은 이 작은 집 앞에서 거대한 산맥처럼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 차들은 마치 군대처럼 정확하게 멈춰 섰다. 그리고 약속이라도 한 듯 모든 문이 동시에 열렸다.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남자들이 내렸다. 그들은 사채업자들의 천박함이나 경찰의 사무적인 태도와는 차원이 달랐다. 그들은 훈련받은 특수 요원들처럼 보였다. 선두 차량에서 내린 한 남자가 무리의 중심이었다. 그는 30대 후반으로 보였지만 그의 걸음걸이와 자세는 수십 년간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처럼 단련되어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비서였. 그는 부서진 현관문을 통해 망설임 없이 집 안으로 들어섰. 그의 날카롭고 값비싼 구두가 싸구려 장판 위에 흩뿌려진 유리 조각들을 아무렇지 않게 밟고 지나갔다. 그의 차가운 시선은 거실을 한순간에 훑었다. 바닥에 쓰러져 기절한 나 여사,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박서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려있는 창고 방의 어둠. 김비서는 바닥에 쓰러진 나 여사를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혹은 존재하지 않는 투명한 장애물처럼 가볍게 지나쳤다. 그는 겁에 질린 서연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목적지는 오직 한 곳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곰팡 내 나는 어둡고 비좁은 창고방을 향해 걸어 들어갔다. 박서연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광경을 이해할 수 없었다. 저토록 완벽하고 강력해 보이는 남자가 왜, 어째서 가장 초라하고 더러운 이 창고방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의 사고는 완전히 정지했다. 김 비서는 그 더럽고 축축한 시멘트 바닥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의 값비싼 정장 바지가 더러워지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낡고 삐걱거리는 한지훈의 휠체어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그 한마디가 깨진 거실의 정적을 갈랐다. 그 목소리에는 3년간 이 집에서 울려 퍼졌던 경멸이나 조롱 대신 절대적인 존경과 복종심만이 담겨 있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 비서가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서연의 귀에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꽂혔다. 회장님 무슨 에이펙스 글로벌. 에이펙스 글로벌. 회장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에이펙스 글로벌. 그녀가 이름만 들어봤던 아시아 전역의 자본을 집어삼키는 유령 같은 거대 투자 펀드. 그 이름이 왜 이 창고방에서 그녀의 무력한 남편 앞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때 한지훈이 천천히 손을 들었다. 3년간 아내의 도움 없이는 물 한 잔 제대로 들지 못했던 그 손이었다. 그는 김 비서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그것은 의지하려는 손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대자가 아랫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듯한 위험 있는 손길이었다. 그리고 한지훈이 일어섰다. 그는 휠체어의 팔걸이를 짚고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 없이 두 다리에 힘을 주었다. 3년간 잠들어 있던 근육들이 깨어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모두가 퇴화되고 쓸모 없어졌다고 믿었던 그의 두 다리가 강철처럼 곧게 펴졌다. 그는 휠체어에서 완벽하게 자신의 두 발로 일어섰다. 그는 비좁은 창고방 안에서 자신의 키를 완전히 펼쳐 보였다. 그는 서연이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남자였다. 그의 그림자가 순식간에 방 안의 모든 빛을 삼켰다. 그는 무심한 손길로 자신의 낡은 바지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 3년간 그의 얼굴을 가려왔던 덥수룩하고 지저분했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의 얼굴이 완벽하게 드러났다. 그곳에는 더 이상 피해자의 공포나 무력감이 없었다. 그곳에는 3년간의 모욕을 먹고 자란 날카롭고 귀족적이며 무자비할 정도로 차가운 포식자의 얼굴이 있었다. 3년간의 사냥을 마친 왕의 얼굴이었다. 그는 서연을 보지 않았다. 바닥에 쓰러진 나 여사도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부서진 현관문 너머 자신이 다시 지배할 세상을 향해 있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듣는 그의 진짜 목소리였다. 김비서. 그 목소리는 어젯밤 위성전화 속 목소리와 같았다. 낮고 깊었으며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드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정리해. 박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았다. 방금 일어난 모든 일, 동생의 체포, 최 이사의 몰락, 그리고 지금 남편의 기립, 이 모든 것이 이 남자의 손안에 있었다. 그녀가 3년 동안 가엾게 여기고
보호하려 했으며 대신 무릎 꿇었던 그 남자는 단 한순간도 피해자였던 적이 없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던 유일한 존재였다. 그녀는 지금 완벽한 타인과 마주 서 있었다. 한지우는 3년간 자신을 가두었던 휠체어 옆에 마치 거대한 산처럼 우뚝 섰다. 그의 그림자가 방 안의 유일한 빛을 가렸고 그늘이 거실에 쓰러져 있던 나 여사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아들의 체포와 최 이사의 몰락이라는 연이은 충격으로 실신했다가 김 비서의 낯선 구둣발 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녀가 희미하게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자신의 집 거실에 서 있는 낯선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창고 방에서 걸어 나오는 두 발로 멀쩡히 서 있는 사위 한지훈의 모습이었다. 나 여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너.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네가 어떻게 걷는 거야 이 사기꾼 자식. 그녀는 그가 3년 내내 자신들을 속였다는 생각에 공포보다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바닥을 기어 무언가를 집어 던지려 했다. 하지만 지훈은 그녀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3년간 입었던 낡고 더러운 옷을 마치 오물을 만진 듯 무심하게 내려다 보았다. 그는 김 비서를 향해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김 비서는 즉시 옆에 수행원이 들고 있던 완벽하게 다려진 실크 코트를 받아 그의 어깨에 얹어주었다. 순식간에 창고 방의 곰팡내는 사라지고 최고급 원단에서 풍기는 값비싼 향이 거실을 채웠다. 3년간의 노숙자 행색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압도적인 부와 권력을 지닌 귀족의 모습이 드러났다. 회장님, 차량 대기 중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박서연이 벽을 짚은 채 중얼거렸다. 그녀는 남편의 변신을, 아니, 본 모습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때 김 비서가 처음으로 나 여사와 박서연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은 감정이 배제된 완벽한 비즈니스맨의 눈이었다. 박서연 씨의 모친, 나 여사님 맞으시죠? 그는 존댓말을 썼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냉혹함이 숨어 있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한 뭉치의 서류를 꺼내 깨진 유리 조각이 흩어진 것을 테이블 위에 정확하게 펼쳐 놓았다. 저는 에이펙스 글로벌의 비서실장 김진우입니다.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몇 가지 사실을 고지하겠습니다. 그가 첫 번째 서류를 가리켰다. 첫째, 어제 댁을 방문했던 사채업자들. 그들은 사실 저희 에이펙스 리스크 관리팀 소속 직원들입니다. 나 여사와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민구 씨의 비도억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채권자는 저희 회장님 한지훈님이십니다. 김 비서는 두 번째 서류를 펼쳤다. 그것은 이 집의 등기부 등본이었다. 둘째, 나 여사님께서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시던 이 집, 박민구 씨의 이전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이미 6개월 전 제3금융권에 담보로 잡혔더군요. 저희가 그 부실 채권을 인수했습니다. 법적으로 이 집의 소유주는 현재 저희 회장님이십니다. 뭐라고나 여사는 자신이 들은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네. 내 집이야 내 평생을 바쳐 마련한 내 집이라고. 더 이상은 아닙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정확했다. 지난 6개월간
나 여사님과 박민구 씨, 그리고 박서연 씨는 엄밀히 말해 회장님의 자택에 무단으로 거주하신 겁니다. 월세 한 푼 내지 않으셨더군요.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그들이 3년간 장애인 사위를 구박하며 살았던 이 집은 사실 그 장애인의 소유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비로 그를 먹여 살린 것이 아니라 그의 자비로 이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김 비서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서류, 박민구의 횡령 내역과 최 이사의 주가 조작 관련 자료를 꺼냈다. 셋째, 박민구 씨의 체포는 저희가 경찰에 증거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가 박서연 씨의 회사에서 횡령한 자금의 흐름과 그 돈으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내역입니다. 최 이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부수적인 목표물이었습니다. 그제야 한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는 여전히 나 여사를 보지 않고 창밖의 검은 세단을 바라보며 말했다. 3년 전 그의 목소리는 거실의 모든 소리를 삼켰다. 나는 사고를 당했지. 경쟁사의 사주를 받은 계획된 살인 시도였어. 그는 천천히 나 여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3년간의 모욕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죽은 사람이 되어야 했어. 배신자를 찾기 위해. 그리고 박 비서님의 유가족을 찾기 위해. 박 비서.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10년 전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알지. 지훈이 처음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차가웠지만 아주 미세한 연민이 스쳐 지나갔다. 자네 아버지는 10년 전 내 아버지를 구하고 돌아가셨네. 나는 내 목숨을 빚진 그 은인의 가족이 어떻게 사는지 보러 왔던 거야. 그의 시선이 다시 나 여사에게 향했다.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리고 나는 봤지. 의인의 아내와 아들이 그 의인의 딸을 어떻게 착취하며 사는지. 탐욕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더군. 그래서 나 여사가 공포에 질려 말을 더듬었다. 그래. 그래서 시험을 시작했지. 지훈이 잔인하게 말했다. 내가 가장 쓸모없고 가장 무력하며 가장 짐이 되는 존재가 되었을 때 당신들의 본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했거든. 그는 창고방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3년 동안 당신들은 내 기대를 단 한 번도 저버리지 않았어. 밥그릇을 던지고 욕설을 퍼붓고 급기야는 당신들 딸을 다른 남자에게 팔아넘기려 했지. 내 눈앞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었다. 이것은 심판이었다.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3년간의 긴 심판이었다. 나 여사는 더 이상 소리 지르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3년간 저지른 모든 악행이 사실은 아시아 최대 투자 펀드의 회장 앞에서 벌인 광대 노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혀를 깨물고 싶었다. 김 비서가 마지막으로 서류를 닫았다. 그는 문 밖에서 대기하던 검은 양복의 사내들에게 손짓했다. 그들은 로봇처럼 집 안으로 들어와 각자의 위치에 섰다. 나 여사님, 박민구 씨의 빚도업과 이 집의 소유권은 상계 처리하겠습니다. 물론 턱없이 부족하지만 김 비서가 시계를 확인했다. 지금부터 1시간 드립니다. 1시간. 이 집에서 나 여사님과 박민구 씨의 개인 소지품을 챙겨 나갈 시간입니다. 1시간 후 이 집은 폐쇄됩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그동안의 무단 거주에 대한 최소한의 변제로 압류됩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박민구는 감옥에 갔고 나 여사는 단 한 푼도 없이 평생을 바쳤다고 믿었던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빈털터리가 되었다. 안 돼. 안 돼. 이럴 순 없어. 나,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아 이미 늦어버린 후회를 중얼거렸다. 그녀는 지훈에게 기어가려 했지만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한지훈은 그 비참한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았다. 그는 코트를 여미고 부서진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가 문을 나서는 순간 3년간의 지독한 냄새가 씻겨 나가는 듯 했다. 그가 나가기 직전 그는 멈춰섰다. 그는 얼어붙은 채 서 있는 박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분노하지도 기뻐하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군요. 그녀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김 비서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박서연 씨의 회사, 서연 디자인, 내일부로 에이펙스 자본으로 인수해 모든 부채를 정리하고 정상화시켜. 그것은 구원이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형태의 선고였다. 그는 아내에게도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의 방식대로 정리했다. 그는 차가운 시선으로 아내를 바라본 뒤 마침내 집을 나섰다. 검은 세단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들의 3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듯했다. 한지훈이 떠나려던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차갑게 식어버린 거실의 공기 속에 홀로 서 있는 아내 박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어머니가 검은 양복의 사내들에게 끌려나가듯 짐을 챙기는 모습에도 동생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에도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남편이 서 있던 창고 방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이 잔인한 연극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유일한 선산이었던 그녀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기만자로 원망하고 괴물이라고 비난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는 사과를 준비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의 회사를 살려준 것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그는 김 비서에게 눈짓으로 잠시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갔다. 3년간의 휠체어가 아닌 두 발로 걷는 그의 모습은 그녀에게 거대한 위압감을 주었다. 서연 씨. 그가 3년간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제대로 불렀다. 박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텅 빈 눈동자가 마침내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그 눈에는 원망이나 분노 혹은 공포가 없었다. 대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한 쓴웃음이 그녀의 입가에 떠올랐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거였군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는 남편을 지나쳐 자신의 작은 침실로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갔다. 지훈과 김 비서는 그녀의 알 수 없는 행동을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잠시 후 그녀는 방에서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낡고 작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녀가
3년간의 지옥 속에서도 유일하게 간직해온 보물처럼 보였다. 그녀는 테이블에 깨진 유리를 손으로 밀어내고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당신은 나를 시험하고 싶었겠죠. 그녀가 상자를 열며 말했다. 내가 엄마나 민구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당신의 부와 권력이 없어져도 곁에 남아있을 사람인지.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훈 씨, 그녀가 상자 안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3년 전 당신이 그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파산한 채 휠체어를 타고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왜 당신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였는지. 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그것을 그녀의 순진함 혹은 아버지에 대한 부채감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다. 서연은 그 사진을 지훈의 앞으로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10년 전에 훨씬 젊은 두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한 명은 지훈의 아버지, 한 회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서연의 아버지, 박 비서였다. 당신은 날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당신은 박 비서의 딸을 찾아온 거였죠. 아버지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지만 난 당신이 누군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지훈의 숨이 멎었다. 무슨 뜻이지? 한지훈, 에이펙스 글로벌의 유일한 후계자.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사고 현장에 나도 있었어요. 멀리서. 그녀가 사진을 든 손을 떨었다. 아버지는 한 회장님을 구하고 돌아가셨죠. 난 그날 당신 아버지의 얼굴과 그 옆에서 겁에 질려 울고 있던 어린 당신의 얼굴을 똑똑히 봤어요. 지우는 그날의 기억이 떠오른 듯 눈을 감았다. 그것은 그의 인생을 바꾼 트라우마였다. 당신이 3년 전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난 당신을 바로 알아봤어요. 얼굴은 변했지만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당신이 당했다는 그 사고. 난 그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10년 전 내 아버지를 앗아간 그 배신자들이 이번엔 당신을 노린 거라는 걸. 지우는 완벽하게 허를 찔렸다. 그의 3년간의 연극, 그의 치밀한 위장,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간파당해 있었다. 당신은 나를 시험대에 올렸다고 생각했겠죠. 그녀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난 시험당한 게 아니었어요. 난 당신을 지키고 있었어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 당신에게 모욕을 줄 때마다 난 속으로 생각했어요. 차라리 잘 됐다고. 그들이 당신을 쓸모없는 장애인이라고 경멸할수록 당신을 죽이려던 그 적들도 당신을 찾지 못할 테니까. 내가 3년 동안 그 지옥을 견딘 건 무력한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한지훈 씨. 그녀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내 아버지가 지켰던 분의 아들을 다시 한번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힘을 되찾고 그 배신자들에게 반격할 그날까지. 그녀는 시험을 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연극의 유일한 관객이자 무대 뒤의 연출자였으며 한지훈의 가장 완벽한 수호자였다. 지훈은 자신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가 3년간 휘둘렀다고 생각했던 모든 통제력, 그가 가졌던 우월감,
심지어 그가 베푼 구원까지도 이 여자의 거대한 희생과 침묵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3년간 아내를 시험했다. 하지만 아내는 3년간 남편의 목숨을 구하고 있었다. 김 비서조차 이 충격적인 반전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던 무력한 피해자가 아닌 모든 것을 알고도 기꺼이 방패가 되어준 한 여인의 강인함을 보았다. 이제 다 끝났네요. 서연이 눈물을 닦았다. 당신은 이제 안전해요. 당신의 적들도 사라졌고 우리 엄마와 민구도 죗값을 치르겠죠. 그녀는 낡은 나무 상자를 닫았다. 당신도 이제 가보세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그녀는 그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녀의 회사조차도.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임무가 끝났음을 선언할 뿐이었다. 한지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이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여자에게 완벽하게 빚을 졌다. 10년 전 아버지의 빚과 3년간 자신의 목숨 빚을. 한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3년간의 연극이, 그의 치밀했던 복수와 시험이 박서연의 그 한마디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휘두른 칼이 사실은 그녀가 쳐놓은 방패막 안에서의 유치한 칼싸움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시험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보호 아래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 비서조차 이 충격적인 반전에 숨을 삼켰다. 그가 3년간 회장님의 시련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박서연의 희생이었다. 밖에서 끌려나가던 나 여사의 마지막 발악적인 비명소리마저 이 거대한 진실 앞에서는 아득하게 멀게만 느껴졌다. 지훈은 3년 전 그가 장애인이 되어 그녀를 찾아왔던 날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를 보고 놀라거나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젖은 그를 받아들였다. 그는 그것을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부채감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재회였고 사명감의 시작이었다. 당신은.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회장의 위험이나 장애인의 무력함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발가벗겨진 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당신은 어떻게 그 모든 모욕을 견뎠냐고요. 서연이 낡은 나무 상자를 닫았다. 당신을 경멸하는 우리 엄마의 목소리가 당신을 찾던 그 적들의 귀에는 가장 완벽한 연막이었으니까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지훈의 심장에 밝혔다. 그녀는 지훈의 시험을 견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적들로부터 그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가족이라는 지옥을 방패로 삼았다. 그녀의 가족이 그에게 퍼붓는 경멸이 심해질수록 그녀는 역설적으로 그가 더 안전해진다고 믿었다. 나는 당신을 시험하고 있었는데. 지훈이 자조적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당신이 내 돈이 아닌 나를 봐줄지 시험하고 있었는데. 당신은 내 목숨을 구하고 있었군. 그의 완벽한 승리는 가장 완벽한 패배가 되었다. 그는 김 비서를 돌아보았다. 나가 있어. 서연 씨와 둘이 할 얘기가 있네. 김 비서는 이 상황이 더 이상 자신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모든 수행원을 데리고 부서진 현관 밖으로 나갔다. 거실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다. 깨진 유리 조각과 3년간 쌓인 오해와 방금 밝혀진
거대한 진실 사이에서 지훈은 자신이 3년간 앉아있던 낡은 휠체어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의 위장이자 감옥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왕좌였던 셈이다. 나는 당신에게 빚을 졌소. 지훈이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내려다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정면으로 동등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바라보았다. 내 아버지의 목숨빚, 그리고 3년간의 내 목숨빚을.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빚이 아니에요. 그건 내 아버지의 선택이었고 내 선택이었어요. 이제 다 끝났으니 가세요. 그녀는 그를 밀어냈다. 그녀는 그에게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아니, 지훈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3년 전 박민구의 손목을 낚아챘던 그 강인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애절하고 절박한 손길이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소.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내일부로 당신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명령은 취소하지 않겠소. 서연의 눈이 차갑게 변했다. 동정 따위 필요 없다고 말했을 텐데요. 동정이 아니야. 지훈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파트너십 제안이야.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 그는 서연의 어깨를 잡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3년 동안 내 적들을 찾기 위해 숨어 있었지만 당신은 3년 동안 적들의 한복판에서 내 목숨과 당신의 회사를 동시에 지켜냈어.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찾던 것은 배신자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에이펙스 글로벌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함께 이끌어갈 자신과 동등하거나 혹은 자신을 능가하는 유일한 파트너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가장 비참한 곳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을 찾았다. 당신은 시험을 당한 게 아니었소. 당신이 나를 시험한 거였지. 내가 당신의 파트너가 될 자격이 있는지.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난 오늘에서야 겨우 그 시험에 통과한 것 같군.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부서진 현관 밖으로 이끌었다. 검은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다. 당신의 회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에이펙스 글로벌의 자본으로 당신은 날개를 달게 될 거야. 그는 그녀를 차에 태우지 않았다. 그가 먼저 차에 타서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저 창고방이 아니야. 내 옆자리. 에이펙스 글로벌의 부회장 자리여. 몇 달 후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에이펙스 글로벌의 최상층 펜트하우스. 더 이상 창고의 곰팡내가 아닌 은은한 커피 향이 가득했다. 한지훈은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박서연이 들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지친 디자이너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에이펙스 디자인 전략본부의 총괄 부회장으로서 자신감 넘치고 우아한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회사는 지훈의 자본과 그녀의 능력이 결합하여 아시아 전역의 디자인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다. 보고서 봤어요. 유럽 지사. 성공적이네요. 그녀가 지훈의 옆에 나란히 서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절망에 잠겨 있지 않았다. 지훈은 도시를 보지 않고 유리에 비친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3년간의 지옥 같던 시간을 떠올렸다. 그가 그녀를 시험하기 위해 던졌던 모든 모욕과 경멸, 그리고 그녀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그를 지켜냈던
침묵의 시간. 나는 아직도 당신에게 미안하오.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주었던 고통은. 서연이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거칠지 않았지만 그 안에 강인함은 여전했다. 우리는 둘 다 지독한 연극을 한 거예요. 당신은 복수를 위해, 나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그녀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이제 연극은 끝났어요. 한지훈 씨, 이건 현실이에요. 지훈은 그녀를 가만히 끌어안았다. 그는 3년이라는 시간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줄 유일한 사람. 그는 시험자가 아니었다. 그는 구원받은 자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들이 함께 다시 세운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3년간의 긴 겨울이 끝나고 그들의 진짜 삶이 비로소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